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탁리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탁리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리니님.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니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일단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탁송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제 이동시켜주시는, 그죠? 네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던 중에 일이 좀 생겨서 이거를 썰로 풀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계신가요? 아니요, 잠깐, 여기 거리에 잠깐 나와가지고. 머리에? 네네, 집 앞에 잠깐 나와가지고. 아니, 잠깐만. 집 안에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조금. 여자친구분이 계셔서? 네네. 여자친구분이 계시면 혹시 여자친구분이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시나요? 맞습니다. 조금 싫어하고, 돌비의 공포라디오를 별로 안 그러면, 그러면, 정말, 네. 당장 문 열고 들어가셔서, 네. 여친아, 너 지금 노래 듣고 있어, 이어폰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 바로 앞에 조용한 공원이 있어서. 여자친구분한테 그렇게 하면 혼나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니님께서 탁송을 하면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필기십니다. 탁리니예요. 이 이야기가 25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700km, 800km 이상씩 운전을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데 하필 그 일요일날 여자친구가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일을 했어요. 일요일은 정말 이 콜이란 걸 찾기가 힘듭니다. 가뭄에 물 찾듯이 정말 찾기가 힘든데 찾는 와중에 경기도 여주에서 경북 영주 가는 콜을 잡게 되었어요. 뭔데? 경북 영주를 이동을 했는데 경북 봉화에서 부산광역시로 가는 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부산광역시? 이러면 이제 일요일에 부산에서 자고 월요일에 부산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냅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차주님께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동하시면 된다. 근데 차량 정보에 대해서 묻지 말래요. 뭐야 이건 또.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기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차량 정보는 뭐 차종이 오토인지 스틱인지랑 기본적인 유류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받았는데 출발지가 봉화의 모 장례식장이고 도착지가 부산의 모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운반하는 차는 운구차인가? 근데 이 운구차는 또 다시 생각하면 제가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차부터 일단 길기도 하고 저는 이종 보통인데 차량을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건 좀 힘들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니래요. 폭스바겐 차량이고 그냥 일반 승용차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밥 먹고 이렇게 기차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차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차주가 제가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서 거기 계시는 직원분한테 차를 맡겨놨다. 차를 받아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출발지로 가서 그 직원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하니까 그분께서 지금 나가겠습니다 해서 차를 받았는데 탁송기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차를 보면 계기판 사진 찍고 그리고 외부 사진을 다 찍는단 말이에요. 찍고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거기 직원분이 나오시더니 혹시 뭐 기름 같은 거 있냐 해서 기름은 만땅이네요. 꽉 차 있어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는데 직원분이 문을 딱 잡으시면서 혹시 믿는 종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제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길거리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성당 다녀요 라고 대답만 하는 정도로. 근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어릴 때 성당을 다녔었긴 한데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지 도착을 하면 부산의 모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아요? 라고 하길래 맞다. 그러니까 거기서 1km만 걸어가면 성당이 하나 있다. 거기 도착해서 30분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를 할 거면 기도를 해도 되고 진짜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시간을 축치고 있어라. 정말이다. 도착을 해서 무조건 성당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런 경험도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귀신도 안 믿고 그냥 귀신의 존재를 안다는 거는 돌비의 공포라디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행을 시작합니다. 주행을 시작하면서 차주님한테 차주님 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심히 가셔서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라고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출발지에서 차를 건네주셨던 직원분이 제 핸드폰 번호로 전화 오셔서 네. 운전을 조심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걱정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면서 너무 과한데 이 걱정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끊기 전에 이 차량이 고인의 차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차량에 처음 탔을 때 그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발목에 띠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흰 색깔 하이바 같은 거. 그게 있길래 저는 차주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차주님의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던 차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차를 부산에 있는 집으로 옮기려고 탁송을 보내는 거였어요. 출발지 직원분이 저한테 고인의 차량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가셔라 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찝찝하죠. 뭐 여름이나 이럴 때 중간에 가다가 차가 퍼져도 문제인데 이 차가 고인의 차량이라고?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뭐 어차피 그냥 15만원 벌려고 나온 건데 그냥 하고 가자. 가는데 봉화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동, 경주 이렇게 지나서 내려가거든요. 네. 안동을 지나는데 그 차량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폭스바겐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 핸드폰을 가로로 세워놓고 블루투스를 연결해 놓는데 근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집으로 안내할까요? 이러면서 알람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서울인데 예. 집으로 안내할까요? 알람을 띄우면서 5, 4, 3, 2, 1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예. 당연히 X를 누르고 뭐야 음성인식이 잘못됐나 보다 이러고 다시 3km 정도 가는데 또 집으로 안내할까요? 뜨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상한데? 정말 좀 이상한데? 이래서 끄고 안동에 조금 지나다 보면 졸음쉼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전자담배를 하나 피우는데 얘가 그 사람이 흡입을 하면 밑에 액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카트리지가 칙 하면서 조금 끓어요. 근데 이게 14번을 총 필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피고 가만히 있는데 졸음쉼터에 정말 사람이 없었는데 그 전자담배에서 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숫자는 하나가 줄어 있어요. 그래서 뭐지? 내가 뭐 버튼을 잘못 눌렀나? 네. 이렇게 또 피고 마지막에 3모금 정도 남았었는데 얘가 칙칙칙 하더니 진동이 찡 울리고 꺼지는 거예요. 누가 태운 거야? 그니까요. 저는 어이구. 정말 무서워서 이 차로 도망가도 무섭고 졸음쉼터에 달리는 거는 화물차들밖에 없고 예. 화장실로 가자니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차에다 그냥 던져놓고 기기를 예.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앉아서 여자친구한테 무섭다 이런 상황이고 제 사무실 형님들한테 전화해서 무서워요 형 이러면서 어떡해요 이거 그랬는데 형들이 야 너가 피곤한가 보다 그냥 그거 끝내고 모텔 들어가서 자 반값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자 이런 거예요. 아니 무서운데. 그래서 봉화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반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 안동 휴게소에서 쉬고 30분 정도 더 달리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주위에서 뭐가 틱틱틱 하는 거예요. 이 탁송기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소리가 나면 뭘 밟았나? 하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건가? 이러면서 차량을 먼저 의심합니다. 이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면 기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하부 사진을 찍고 했을 때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러면서 다음 졸음쉼터에 세워서 시동을 가만히 켜둔 상태로 파킹을 해놨는데 운전석 뒷바퀴에서 뭔가 틱틱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내려서 후레쉬 키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다시 차에 탔는데 또 운전석 뒷바퀴에서 틱틱틱 소리가 나길래 네이버에 찾아봤죠. 뭐 이 차량 증상에 대해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글에다가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게 있길래 시동을 껐다 켰더니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증상인가 보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부산을 거의 가기 전에 보면 경주가 나 있잖아요. 경주 옆이 울산 그 다음이 부산인데 경주를 딱 지나가는데 목 뒤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거 아세요? 제가 그 한기라는 거를 그날 처음 느껴봤는데 네. 뭐 보통 느낄 수 있죠. 저희가 혼자 어두운 공간에 있거나 하면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정수리 끝부분부터 목 뒤 그리고 엉덩이 골까지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나 보다. 에어컨을 끄고 다시 가고 있는데 그 출발지 직원분 있잖아요.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시더니 잘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직 한 40분 정도 남아서 거의 다 와간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일 없죠? 이러길래 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기가 센가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죠.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탁송콜이 오후 1시에 떴던 거예요. 제가 영주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 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1시에 떴는데 기사가 2명 정도 왔대요. 처음에 왔던 기사가 차량 사진을 찍고
타자마자 보인 차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 사람은 돈보다는 생명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예. 이거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포기했으니까 나한테 왔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 봉화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다른 영주를 통해서 갔다가 영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나간단 말이에요. 영주 톨게이트를 가기 전에 전화가 와서 저 이 차 운전 못하겠어요 하고 출발지에 다시 내려놨대요. 예. 그래서 이 직원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랬는데 정말 대낮인데 저랑 똑같이 정수리에서부터 등허리까지 한기를 느끼고 뒤에서 틱틱틱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사님은 한기는 둘째치고 차에서 소리가 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고인이라는 소리는 어디 간 데도 없었고 그냥 틱틱틱 소리 나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 이걸 끌고 내가 부산에 갔다가 차에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겠구나 해서 콜을 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 탁송이라는 거를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실 수도 있는데 기사가 차량을 출발하고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원래 돈을 줍니다. 근데 탁송사가 출발하기도 전에 저한테 돈을 줬어요.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차가 중간에 가다 퍼져서 메카에 질질 끌려가더라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켜 있어야 되고 왜냐면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출발지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있었고 뒤에서 똑같이 틱틱틱 소리가 난다. 예. 근데 차량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부산에 도착을 하면은 네. 자기한테 전화를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상황실에서 전화가 온다. 기사님 잘 가고 계신가요? 이러길래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퇴근해야 돼서 예. 무슨 일 생기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물어봤어요. 근데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어떤 걸 말을 안 했을까? 이러시길래 이거 차 고인이 타신 거 맞지 않냐? 왜 말을 안 하셨냐? 이거 원래 기사한테 고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해준 게 예. 차량이 손상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그냥 우리 중고차 매매단지 가면은 있는 그런 차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차량이 퍼져서 갓길에 세워놨는데 네. 뭐가 치고 간 거예요. 치고 가서 이분이 다리 밑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차량은 손상이 없고 그 고인이 되신 분, 그러니까 처음에 콜을 불러주신 여자분의 아버님이시죠. 그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 얘기를 차에서 타서 들으니까 또 무섭네요. 이러니까 이제 거기 상황실 여자분이 그렇죠. 근데 에이 그래도 무슨 일 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탄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일단 뭐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심히 가겠습니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제가 그 도착을 하면 원래 사진을 찍어요. 근데 사진을 못 찍고 돌아서서 그 지하주차장을 나왔거든요. 그 건물이 어디였냐면 부산에 있는 장례식장 건물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장례식장 건물이었고 그 건물 지하 3층에 차를 대고 예. 차를 주차를 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주차를 하는데 사진을 찍는 방면이 전방에 있잖아요. 앞에 본네트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고 왼쪽으로 돕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근데 왼쪽 조수석 뒤 대각선 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찍고 뒤에 트렁크 부분을 딱 찍으려고 가는데 유리에 애기 손바닥 아세요? 조그만한 거? 애기 손바닥이 하나 둘 셋 있고 어른 큰 성인 손바닥이 양쪽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주차도 안 했어요. 그냥 와. 냅다 뛰었어요 뒤로. 근데 냅다 뛰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귀신도 안 믿고 제가 이 영적인 존재 믿는 거라고는 돌비의 공포 라디오밖에 없다고. 근데 하고 나서 1층에 딱 갔는데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예. 저거 차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직업 정신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다시 가니까 차가 시동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다시 켜고 계기판 다시 찍고 사진을 다 찍고 주차를 해놓고 키를 운전석 앞바퀴에 올리고 사진을 찍고 진짜 바로 뛰었어요. 1층으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도착지에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그 출발지 직원분께서 거기 부산의 모 성당 주소를 주시면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 일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당연히 다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고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내가 뒤에 사진을 찍어놨다. 이걸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보내주려고 딱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진짜 등골도 오싹했는데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 이거는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밖에 눈에 안 보인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영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영매가 오든 무당이 오든 볼 수는 있지만 직접 겪은 건 본인이지 않냐. 근데 본인은 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유아세를 받았던 뭐 어떤 기도 행사를 드린 적이 있던 정규시설로 가라. 이렇게 해서 성당에 가서 그 십자가가 크게 가운데 있고 의자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가만히 시간을 죽이려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앞으로 30분 동안 여기서 눈 감고 있을 시간이 얼마나 더 있겠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졸리면 본인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나오면서 잠드는 거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입 밖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하는데 옆에서 수녀님이 깨우셨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피곤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무서우니까 좀 등골도 오싹하고 하니까 잠도 안 오는 시점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지날 때쯤에 되니까 그 출발지 분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가서 꼭 샤워하고 자라. 근데 잘 때 불은 켜놓고 자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좀 싼 모텔을 또 찾았죠. 찾아서 갔는데 되게 깔끔했어요. 엄청 깔끔한 모텔이었는데 금액도 엄청 괜찮았어요. 그래서 누워서 있는데 그 모텔 보면은 제가 보통 TV를 켜놓고 불을 끄고 잔단 말이야. 모텔에서 자면. 왜냐면 조금의 불은 있어야지 제가 잠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 무드등을 켤 수가 있더라고요. 무드등을 켰는데 모텔의 구조가 우리가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보통 오른쪽에 자기가 눕는 방향에 탁상이 있고 그 위에 전화기가 있고 정면에 TV가 있고 그 밑에 책상이 있잖아요. 그 책상 위에 보면 수건이랑 바디워시 용품 이런 거 있고 예. 정말 무서웠어요. 그 바로 밑에가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냉장고 안쪽에서 우리 그 냉장고 오래된 거 쓰면 전기 스파크 튀듯이 틱틱 소리 나는 거 알아요? 알죠. 근데 그 소리가 아까 차에서 났던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틱틱틱 소리가 나는데 그 에어컨을 켜두고 이불을 덮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몸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거치고 그 출발지 분께서 시켰던 대로 무드등이 아니라 그냥 하얀 불을 다 켜놨어요. 근데 모텔에 누워있으면 이게 어떤 모텔은 그렇고 어떤 모텔은 안 그런데 보면은 불이 꺼지는 모텔이 있어요. 절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불이 꺼져요. TV도 꺼지고. 제가 그때 잠든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새벽에 잠을 한 번씩 깨는데 보통 새벽 6시에 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새벽 1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깬 거예요. 예. 새벽 3시가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나 이런 거 들으면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죠. 근데 그날따라 그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15만 원 벌겠다고 하다가 진짜 망했다 이거. 내 여기 하루 잠자는 게 진짜 내 최고의 낙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누워있다가 새벽 3시에 딱 깼는데 거짓말처럼 진짜 불이 다 꺼져 있고 리모컨을 찾아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모텔은. 리모컨을 찾는데 그 누워있는 시점에서 오른쪽에 유리로 된 게 있고 시트지가 발려져 있고 화장실이 보여요. 화장실 내부가 보이고 문제는 화장실 안에서는 밖이 안 보여요. 네. 시트지가 발려져 있으니까. 근데 화장실에서 불이 꺼져 있는데 틱틱틱 소리가 나고 불이 켜졌다가 꺼진 거예요. 리모컨은 저한테 없는 것 같고 불이 켜졌다가 꺼졌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있다가 불을 좀 켜놓고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그 어떤 어린 애기가 있는데 예. 우리 꼬장꼬장한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무릎 정도 높이 오는 애기들이 입는 옷을 입은 애가 아쿠아 슈즈 같은 걸 신고 모텔 방 안을 뛰어다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그게 꿈이 처음이자 마지막 악몽일 거예요 아마.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몸을 세게 비틀면은 가위에서 깬다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꿈만 꿨어요. 꿈만 꿨는데 그 차수님의 아버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차수님의 아버님이 그 꼬마애를 잡고 누워있는 저한테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애기가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깔깔깔깔 하면서. 그걸 꿈에서 꾸다가 눈을 탁 떠졌는데 그때가 아침 8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주님 차를 준 그 직원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혹시 어제 불 다 켜놓고 잤어요? 그러길래 다 잤다 했는데 이 차를 주신 차주님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꿈을 꾸셨대요. 자기 아버님이 어떤 꼬마애랑 나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액자를 보면서 막 웃고 있었대요. 그러면 그 꿈에서 액자는 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주님은 그 꿈을 꾸자마자 그 차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부산으로. 찾으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확한 사고 자리를 듣지는 못했는데 예. 그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차 사고가 났던 지점과 3km 반경이라 그랬어요.
3km 반경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 뒤에 차주님에게 제가 연락을 해야 할 일이 한 번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과태료를 미납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연락을 했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예.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을 통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처리를 안 하면 제 입장에선 굉장히 찝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직원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직원분이 그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차주님 따님 되시는 분이 꿈을 꾸셨대요. 계속 장례식이 끝나고 이장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네. 버스에서 오는 내내 그 사고가 나는 당시까지도 계속 꿈을 꾸셨고 집으로 오는 내내 계속 꿈을 꾸셨는데 그 아버님이 꼬마애랑 나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계속 웃었대요. 그 꿈만 계속 반복적으로 꾸신 거예요, 이분이. 예. 계속 꾸시다가 출발지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줬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준 줄 알았대요, 제가. 왜냐면 그 꿈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처음에는 액자에 누워 있었던 저한테 손가락질을 한 거고 네. 조금씩 그 액자가 선명화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저한테 웃었대요. 근데 그 직원분은 좀 찝찝한 거죠, 사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준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다른 일로 전화를 준 거면 정말 다행이다. 근데 차주랑은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직원분도 차주님이랑 통화를 해서 뭔가 끝내야 할 사안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번호, 심지어 차량 정보도 없댔대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건 차를 폐차시켰다는 거란 말이에요. 차도 폐차시키고 네. 가족분들끼리 연락처도 다 주고 받았을 텐데 그분도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냥. 어마무시한 일들 겪었네, 이거, 진짜로. 아마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였지 않았나. 야, 근데 진짜로 그 리니님처럼 이런 일을 겪으면 야, 이건 진짜 뭘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이런 게 좀 영적인 그런 이야기인 건가? 이런 느낌인 건가? 이런 거에 안 들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 뒤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는 네. 밤에 혼자 운전하기가 조금 무서워. 아, 근데 하셔야 되는 직업이잖아,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좀 그렇죠. 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하는데 예. 그래 이제 그럴 때마다 대낮에 공포 라디오를 듣고 밤에는 이제 클럽 노래를 틀면서 갑니다. 아, 아니에요. 조금 바뀌었죠, 자, 이제. 아침, 낮에도 돌비공포 라디오를 들으시고 저녁, 밤에도 돌비공포 라디오를 들어야 돼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즐겨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더우면 더위로 이겨내는 거고 추위는 추위로 이겨낸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너무 잘 해주셨고, 또 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혹여나 뭐 지인분들이 겪은 게 있으면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자친구분도 언젠가는 돌비공포 라디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탁리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탁리니님은 탁송 기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으시는 분인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탁리니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바쁘신데. 자, 오늘 탁리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지금 모든 분들과 동일할 겁니다. 왜냐면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 분명히 혼자 있는데 옆에서 열댓 명 같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탁리니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얼마 지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얘기. 원래 제가 돌비 라디오를 듣기 전에는 이런 경험도 없었고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끌려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강릉에서 대구로 장거리 탁송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배정받은 차량이 스타리아 9인승이었습니다. 탁송기사들은 보통 우리 헤이딜러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이딜러를 이용하시면 진단평가사가 와서 실제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오셔서 차량을 진단해주시고 그 금액을 결정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세미 진단평가라고 해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탁송기사가 점검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받으시는 분이 차량을 직접 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이 탁송기사가 그걸 점검을 한 걸 토대로 감가되는 내용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겪었던 일인데 이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본인이 경험해본 부분을 토대로 사진 열심히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강릉을 가기 전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강릉 탁송을 갔다가 강릉에서 대구로 탈출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강원도 지역은 탁송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오지라고 하면은 홍천, 인제에서도 비린면 쪽이 군부대가 많은 쪽인데 강릉을 갔다가 대구로 가는 과정에서 스타리아 9인승 차량을 검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는 딜러분께서 아직 입금은 안 됐으니까 검수하시고 입금 받고 출발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검수하던 와중에 차량에 담배 냄새가 굉장히 짙었어요. 우리가 담배를 피면 냄새가 배지 않습니까? 물론 한 대 피고 창문을 열고 하면은 냄새가 좀 빠져요. 근데 우리 공사 차량이나 이런 거 보면 사장님들이 안에서 담배를 피시고 심지어 재떨이까지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담배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섞여서 머리가 굉장히 아픈 차였습니다. 그 냄새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코튼 향과 맨솔 담배 향과의 그 섞임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내가 대구로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지끈지끈하다. 어차피 마지막 운행이니까 천천히 가자. 이런 마인드로 하려고 했는데 차가 조금 이상했던 게 우리가 스타리아 차량 혹시 아시나요? 스타리아 9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가 3열, 가운데 2열, 그리고 또 앞에가 2열, 운전석, 보조석 포함해서 총 9인승입니다. 9인승은 처음이었어요. 9인승의 차량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풀옵션이었는데 맨 뒷열의 트렁크를 열어보면 어떤 하얀 색깔 자루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딜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출발지 딜러분께. 이거 전 차주님이 안 들고 가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랬는데 직접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차주님이랑 전화를 하니까 차주님이 그거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된다. 도착 지분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가 보다. 그냥 이래서 챙겨놨죠. 별도로 장소를 옮기지도 않았고 그냥 챙겨놨습니다. 입금을 받고 서로 간에 이 과정이 끝난 뒤에 저는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지도를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강릉에서 대구를 찍게 되면 동해안을 쭉 따라서 가는 무료 경로가 있어요. 이 무료 경로가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진짜 바다가 보이는 그 길로 해서 내려갑니다. 오케이. 마지막 콜이고 서해안은 정말 지겹게 많이 봤으니까 동해안 물이 정말 맑다고 들었으니까 동해안 물이나 보고 가자. 이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출발을 해서 가다가 동해 휴게소를 들리게 돼요. 동해 휴게소는 특별한 거 없었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바다 한번 보고 와, 물 정말 맑다 이러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내비를 보면 제가 가고 싶은 경로를 찍어놨어도 얘가 실시간으로 이 길로 가면 빨라요 하면서 띄워줍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시참 때 갔던 길이죠. 삼척과 봉화를 잇는 36번 국도가 있어요. 제가 이 국도를 사실 지명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시참 참여를 하면서 설명하려고 그냥 36번 국도란 걸 알게 됐는데 이 국도를 지나면서 이 국도라는 자체가 왕복 2차선이에요. 굉장히 좁고 보통 우리가 왕복 2차선이라는 국도를 지나게 되면 그냥 쭉 이어져 있고 가끔 곡선이 급경사 이렇게 쭉 나오고 하는데 그 길은 산을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60km 구간단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60km 구간단속을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졸립니다. 제 앞에는 카니발 한 대가 있었고 제 뒤에는 소렌토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승합차고 제 뒤에 있는 차는 저를 넘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갓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 세워주고 비상깜빡이 켜주면서 빠지면 그 차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정표를 보니까 삼척땡 봉화라고 돼 있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으로 빠져서 가는 길에 정말 졸렸어요, 그날.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식사라는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예. 아예 굶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세지 하나 먹은 게 다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밥을 중간에 먹게 되면 차마 말할 수 없는 졸음이 굉장히 몰려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였고 중간에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갓길에 차를 대고 쉬고 있는데 분명히 제 뒤에 제가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고 넘어가고 보내면서 제 뒤에 있던 한 8대 정도의 차를 봤어요. 제가 중간에 좀 넘어간다고 빨리 달린 것도 있는데 제가 갓길에 있으면 8대의 차량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안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30분을 있었는데 60km 구간 단속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30분 사이에 한 대는 지나갈 텐데 한 대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갓길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강릉도 청 맑았고 동해 휴게소도 맑았고 이 국도라는 구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나 이제 우산도 없으니까 차에 타야겠다. 그리고 차에 타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구형 카니발 카렌스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 카렌스 차량이 이렇게 먼저 지나가고 제가 그 뒤를 봤는데 흰색 카렌스였어요. 근데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네. 앞차의 뒷창문은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승합차고 좀 높기도 하니까 보는데 카렌스 뒤에 두 개의 좌석이 있는데 한 꼬맹이가 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다시 옆좌석으로 옮기고 또 왼쪽 좌석으로 옮기고 또 오른쪽 좌석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옮기면은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최소한 N자 모양으로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풍선 이렇게 들고 가면 쓱 움직이잖아요. 정말 그런 듯이 이렇게 쓱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서 사실 아무 생각 없었죠. 귀신이라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쓱 가면서 앞에 보니까 7km 전방에 무슨 전망대 같은 휴게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들려서 안 되겠다, 이거 핫식스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 차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차도 들어가네 이러고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그 차 안에 썬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차 안을 봤는데 아주머니 한 분만 내리고 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가 분명히 타 있었는데 제가 본 건 애기였거든요. 애기 머리였고 이제 애기가 장난친다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차에 아무도 없다고? 애기가 먼저 화장실을 갔나? 그래서 제가 차를 탔는데 차에 타서 약간 신경은 안 쓰고 있었지만 사람이 흘끗흘끗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차에 타자마자 그냥 가는 겁니다. 애기가 타고 뭐 누가 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타고 가시길래 저도 그냥 따라간 거죠. 저는 제 갈 길 가면서 그 차가 앞에 있었던 거니까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타신 카렌스 차량이 중앙선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왕복 2차선이니까 예. 이게 여기서 앞에서 사고가 나면 저도 사고가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도로로 이제 주행을 탁송이를 하면서 음주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음주가 아니더라도 운전 미숙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보면은 저는 운전하는 직장이니까 저는 좀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자주 하는 편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차가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방면으로 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지금 차 상태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지금도 똑같이 휘청휘청 거리고 그렇다. 가던 중간에 그 통화가 30분 정도 이어지는 중간에 왼쪽 건너편에, 그러니까 저희는 오른쪽 차선이죠. 왼쪽 건너편에 백숙집이 하나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는 백숙집이. 근데 그 카렌스가 획 하더니 그 백숙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뭐 저 아줌마는 운전을 저렇게 하냐, 왕복 2차선 도로에 너무 위험하네 이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대구를 들어가기 전에 보면 영주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가 시간이 7시 한 반 정도가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었는데 7시 반에 이제 영주 쪽 가다가 졸음쉼터를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사람이 웃긴 게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어도 오른쪽에 보면은 민가가 있어요. 민가를 끼고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는 지점이 있고 네. 졸음쉼터 옆에 보면 펜스가 쳐져 있고 건너편에 집이 보입니다. 근데 한 집이 빨간 색깔 지붕이 있었고 파란 색깔 지붕이 있었는데 빨간 색깔 지붕의 집 2층이 불이 빨간색인 거예요. 근데 빨간색 조명이 있는 집 바로 옆에 파란색 지붕의 집이 있었는데 그 2층에 아까 카렌스에서 봤던 그 애기 머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기가 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창문으로 그림자를 비춰서 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보고 있는지 뒤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사람 머리통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게 사람 머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가정집이니까 뭔가를 세워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게 창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 창문 보면은 시트지를 발라놨는데 유리가 좀 두꺼운 나무 테두리로 된 창문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이렇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머리통이라고 생각했던 게 멀어졌다가 빨간색 조명이 있는 빨간 지붕 집 조명 앞에 똑같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씨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세수를 한번 하고 가야겠다 빨리. 가서 어차피 대구에 본가 있으니까 본가 가서 자든지 해야겠다. 와 이건 정말 무섭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매매단지로 보통 차가 가는데 여기는 조금 달랐어요. 이 스타리아 차량을 밴으로 개조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밴 특장하는 곳이나
튜닝샵이 보통 산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주소가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주소였어요. 네이버를 치면은 우리가 로드뷰가 나오잖아요. 로드뷰는 대낮 기준으로 나오니까 여기구나 하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거의 막다른 길로 가면은 가지 뻗어져 있듯이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른쪽으로 꺾어졌다가 두 번째 왼쪽으로 꺾어야 우리 매장이 나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제가 영주 휴게소에서 7시 반이었으면 대구에 도착했을 시간이 거의 8시 반이나 9시 사이였어요. 그 어두운 밤에 가로등도 하나가 없었단 말이에요.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오른쪽에서 우회전을 하고 두 번째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헤드라이트가 보면 요즘 신차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단까지 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려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많이 어둡다 보니까 저는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는데, 이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옆이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서서히 옆으로 퍼지는데 빛의 끝부분에 반바지를 입은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게 사람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봇대 바로 옆이어서 전봇대가 또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불빛을 사라락 내렸어요. 내렸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당기면 쌍라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버튼 탁 당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좌석에 앉아서 등골이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거를 정말 느끼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요즘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다시 마을의 초입구로 내려가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매장 앞쪽 마당 쪽에다가 CCTV를 달아놓더라고요. ADT 캡스 해가지고 달아놓잖아요. 움직임 막 감지되고. 기사님 방금 여기 오셨지 않냐? 거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딱 보면 우리 매장이다. 다시 오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튜닝샵이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창고형처럼 생겼어요. 거기는 좀 특이했던 게, 가운데 큰 자물쇠를 하나 열면 양쪽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렉이라고 하시나요, 돌비님? 렉 장비라고 해서 팔레트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3단짜리 렉이 있어요. 그게 그 공장 안에 이렇게 쫙 들어가 있었는데, 딱 들어갔을 때는 정말 깜깜하고 건물 안 자체도, 창고 안 자체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 일을 마무리할 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불이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사장님, 제가 이거 사진을 좀 찍어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불을 하나 켤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불을 켤 수가 있대요. 오른쪽에 해서 불을 하나 탁 켜니까 정말 환해지더라고요. 어두웠다가 환해지면 사람이 안도감이 듭니다. 네. 지금 좀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진을 다 찍고 불을 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로등도 없고 마당에 아무것도 없고, 불을 끄면은 저 차 한 대랑 저 차도 이제 불을 꺼져 있을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 불을 끄고 나가자. 가운데 큰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걸 다시 잠그고 나왔는데, 한 15분 지났나? 그 ADT 캡슐을 핸드폰으로 해제를 하고 풀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하셨는데, 다시 잠금을 하셨는데 안 잠긴대요. 안 잠기는 이유가 뭐가 있냐 보면은,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센서와 센서 사이에 레이저가 투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비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활성화가 안 되신대요. 근데 제가 서 있던 자리는 그 창고 입구에 자물쇠 잠근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창고와 창고 사이에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통로에도 센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고와 창고 사이를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길에 어떤 뭔가가 떨어진 것 같다. 기사님이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길 처음 가보고 이 어두운 곳을 내가 여기 올라가라고? 나는 너무 겁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무섭다 지금. 제가 오늘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분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대구 서구의 어떤 곳이었고, 제가 본가가 있는 곳은 동구란 말이에요. 서구와 동구 사이에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그분이 팁을 주시겠다. 내가 2만 원 정도 더 챙겨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셔라. 이러면은 창고 경비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길래 알겠습니다 했죠.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하러 갔는데, 가운데 보면 무슨 칸막이 같은 게 하나 있대요. 들어가서 칸막이를 조금 치면은 안쪽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쳐봐라.
발로 탕 차고 경비를 눌렀는데 됐대요. 그러고 나서 기사님 지금 바로 입금해드릴 테니까 거기 마을 입구로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내려가시면 어차피 마을에 가도 있고 괜찮다. 천천히 내려가셔서 가셔라. 고생하셨다. 제가 경비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로 갔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마당 앞에 뭐가 움직이면 움직임 센서가 울린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30분 뒤에 전화가 오셔서 기사님 혹시 아직 안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저 카카오티 불러서 택시기사님 오고 있다. 한 7분 뒤면 도착한다. 아닌데? 지금 마당 앞에 뭐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진짜. 분명히 나 혼자 있었고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들짐승일 수도 있지 않는가. 왜냐면 뒤에가 산이니까. 그 사장님께 결국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본인이 동영상을 보겠대요. CCTV를 봤는데 이 사장님께서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센서를 보기 전에 경비가 한번 작동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경비 해제가 한번 작동이 됐다가 다시 경비가 되고 움직임이 감지가 됐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그 창고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물쇠가 잠겨있는 거? 거기 우측에 보면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고리가 있는, 문고리를 돌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잠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CCTV를 봤는데 그 문고리가 열리면서 누가 나오는 흔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였던 거죠. 예. 문고리가 열렸다가 완전히 활짝 열려서 벽에 한번 탁 부딪히고 가만히 있다가 엄청 빠르게 탁 닫힌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제가 그런 줄 알았대요. 차에다가 뭐 두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 위치를 보내드리니까 사장님이 이거 아닌데 거기에 있을 사람도 없고 그 문이 잠겨있다. 기사님이 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이게 왜냐면 안에 뭐 튜닝 장비나 이런 게 있어서 좀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서 우리 저거 잠궈 놓는다. 왜 그렇죠? 이랬는데 그 옆에 텐트가 하나 있어요. 하얀 색깔 우리 그 아울렛 같은 데 보면은 텐트가 있고 그 위에 깃발 달린 텐트 있잖아요. 그런 텐트가 있었는데 그 텐트를 다 잠궈 놓고 이렇게 퇴근을 하셨대요. 근데 그 텐트가 안쪽으로 모이는 거죠.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가운데 지점이 다 잠겨 있었는데 찍찍이로 잠겨 있었는데 CCTV를 보니까 찍찍이가 풀린 거예요. 풀려서 나풀 하다가 아침에 와보니까 다 풀려 있었대요. 근데 이 찍찍이의 강도가 엄청 세서 사람이 뜨지 않는 이상은 풀릴 수가 없대요. 예. 그러고 나서 사장님 이건 제가 내일 아침에 확인해볼게요. 정말 이상하다. 이게 문이 열릴 수가 없다. 정말 안 여셨냐? 이러길래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냐. 나 그러지 말라. 나 정말 무섭다. 나 진짜 정말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시라고. 나 진짜 화낸다고. 그만하셔라 이랬는데 알겠다고. 겁이 의외로 많으시네? 이랬는데 예. 사장님이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잤는데 제가 살면서 가위라는 거를 처음 눌려봤어요. 그날. 제 방 구조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니까 제 물건들은 다 그대로 있었고 문 옆에 책상이 있고 의자 있고 그 옆에 무슨 장신 거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방에 앉아 있는데 책상 밑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의자를 넣는 공간이 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눈은 떴어요. 사실 제가 이게 잘 때 약간의 빛은 있어야 잠이 드는 성향이라서 그 천장에 조그마한 불빛을 하나 켜놓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불빛은 제가 자고 일어나는 내내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근데 자는데 뭔가 바퀴가 끌려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의자를 당기면은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면서 눈을 탁 떴는데 천장에 무드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지면 빛이 일부는 보이고 일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무드등에 보이면서 뭔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위를 푸는 방법은 유튜브도 많이 봤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서 다 아는데 그걸 시도를 조차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생전 처음 겪어보는 거였고 막 등골이 진짜 오싹하다고 우리 요추 부분에 땀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가운데에 누워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다리를 큰 대자로 잔다고 해야 되나요? 큰 대자로 누워있으면 우리 양 허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침대에 뭐가 눌리면 양 허벅지가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눈을 탁 떴는데 꼬마애는 아닌데 조금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제 허벅지 양쪽 바깥쪽에다가 서 있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게 내가 꿈꾸는 것 같다. 나 이런 경험 정말 처음인데 눈을 탁 떴는데 몸이 가위에서 풀리지는 않았는데 자꾸 사람이 이게 좀 어두운 부분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눈을 아래쪽으로 깔고 의자 밑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흰자 2개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일어났는데 그냥 아침이었단 말이에요. 아침이었는데 부재중 전화가 7통이 와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날은 이제 예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좀 쉬었다 나가야겠다 이랬는데 전화가 7통 정도 와 있길래 뭐지? 이러고 봤는데 그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아침에 오셔서 CCTV를 봤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자물쇠를 잠그고 제 뒤에 하얀색 뭔가가 따라서 같이 나온 거예요. 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경비 센서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오르막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와서 그 창고 마당을 딱 지나가는데 제 뒤에 T죠. T 거기를 붙잡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같이 올라온 걸 사장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사장님은 제가 누구를 태워서 오신 줄 알았대요. 왜냐면 탁송기사들이나 대리기사들은 픽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태워서 왔나? 그래서 계속 봤는데 반대쪽 CCTV를 보게 됩니다. 가운데 길이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길에 문짝을 발로 차면은 경비가 된다라고 해서 문짝을 발로 차는 것까지 찍혔는데 가운데에도 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가고 나서 왼쪽 가운데 문이 팍 열렸다가 알아서 닫히고 그 마지막에 문이 열렸던 게 제가 문을 닫았던 그 정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닫히고 그 하얀색이 텐트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보이지는 않았대요. 근데 하얀색 텐트 쪽으로 갔을 때 그 사장님이 아침에 텐트 쪽을 봤는데 텐트에 손 모양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그걸 꽉 쥐면 생기는 자국이 있잖아요. 그게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끝입니다. 근데 예. 가위라는 거를 정말 생전 처음 눌려봤어요. 근데 이 가위 눌림이라는 거는 겪어본 사람들도 알겠지만 눌리면 답이 없어요, 진짜. 아예 이런 경험도 없었고 유독 이 시참을 처음에 참석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오늘 왜 그러시지? 이게 어. 그 얘기하면 따라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 물론 제가 이 시참을 참석할 주제가 더 생기는 거니까 네네네. 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돌비님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사람이 안 겪던 걸 겪으니까 와 내가 정말 피곤하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예. 내가 미친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탕민이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다면 저는 빨리 죽었어야 돼요, 진짜로.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겪을 사람은 겪는 것이다. 네, 안 겪을 사람은 백날 제 걸 듣건 귀신 얘기를 하건 경험을 못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되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탕리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좀 고지로 가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나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러 곳이 있지만 특히 좀 안 좋은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겪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겪는 건 환영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 뭐 어떤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건 환영인데 너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위협이 가해진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시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겪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야기를 해주시러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가위 눌리시는 거 환영입니다. 그리고 귀신 보시는 거 환영입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선까지는 안 가시는 걸 그거는 제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숨 크게 한번 들이마시시고 네, 이야기 시작하면 숨 못 쉬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듣는 게 더 좋아요. 믿고 듣습니다. 네. 모르고 듣는 게 저도 뭔가 더 충격적이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자, 오늘 동꼬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 한번 들어봐야죠.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네네.
뭐 심부름센터 그런 건가요? 약간은 그 개념이 다른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오, 해결사?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조금 이제 먼 지역에 계신 현직 자동차 대표님, 대리점 대표님이 영업사원인 시절에 겪었던 일이에요. 오호. 저도 어디서 이 얘기를 듣게 됐냐면은 저희 매장에 고참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입사 동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들었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선배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한 뼘 통화로 이렇게 통화하는 걸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자면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좀 크게 방송에 나갔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뒷얘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시기는 90년대 말이에요. 90년대 말이고 네.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은 크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디테일하게는 좀 그렇고 대한민국을 4등분 했을 때 우측 하단이에요. 우측 하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이분이 영업사원을 그 당시에는 저희 브랜드가 아니었고 다른 브랜드였어요. 영업사원 일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몇몇 브랜드는 안 그러지만 거의 나머지는 대부분 1년 365일 신규 채용 공고를 항상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를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입사가 좀 어려우세요. 그 외에는 거의 입사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어느 날은 매장에 한 좀 젊은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들어와가지고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좀 면접을 보러 왔다 그러길래 또 신규 채용 공고 보고 연락을 해가지고 면접 보러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상담실로 안내를 하고 대표를 불렀대요. 그 대표님 왔습니다. 그 대표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온 친구가 보면은 왼쪽 다리가 좀 불편했대요.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조금 반듯하게 걷기는 힘든 그런 친구였고 나이도 보니까는 27살이었대요. 27살이어가지고 남자 나이 27이면은 대학교를 다녔다는 가정하에 사회 초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더니 상당히 질문에 답도 잘하고 좀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더래요, 이 친구한테서. 그래서 오. 채용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사실은 큰 문제 없으면 웬만하면 채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표나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됐건 차를 팔면 그만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계가 사건 사고가 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채용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신규 인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회식을 했대요.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저녁에 전 직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주 화제거리는 그거죠. 이제 신입이 어떤 일을 하다 왔고 좀 궁금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선배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나이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27살이고 자라온 환경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쌍둥이 형이 한 명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조금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굉장히 모진 일을 많이 겪으면서 자란 친구예요. 많이 이렇게 조금 회초리도 많이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20살 때 그냥 무작정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얘기를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하고 왼쪽 다리는 사고가 있었어서 지금은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회식을 마치고 한 일주일이 좀 못 지난 시점에서 그 친구가 이제 대리점 대표님한테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저기 죄송한데 제가 매장이 됐건 사무실이 됐건 한 켠을 좀 공간을 내주시면 제가 한두 달 정도만 먹고 자고 생활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네. 무슨 일인데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20살 때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돈을 모으기도 힘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실은 지금 찜질방 이런 곳에서 목욕탕 같은 데서 지금 숙식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실은 돈이 제가 떨어져가지고 한두 달 정도만 머물 곳을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온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를 사무실에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하면
개인정보 서류도 있고 금고 안에 돈도 이제 들어있을 거고 예. 자동차 매장엔 더더욱이 못 놓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건물 1층에 쓰지 않는 경비원분들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대요.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를 그러면은 직원들하고 같이 치워줄 테니까 거기서 생활을 해라. 내가 건물주한테는 얘기를 해놓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그 친구가 쓰는데 선배들도 이런 이 친구의 과거 이야기나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보고 정말 많이 도와줬대요. 자진해서 점심밥, 저녁밥 사주고 저녁에 그 경비실 그 공간 가가지고 소주 놓고 같이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신 그 대표님 같은 경우가 좀 더 많이 챙겨줬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려서 굉장히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든지를 본인은 알기 때문에 더 남의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챙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1년이라는 시간 뒤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그래도 중상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영업사원으로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고객이 판매를 해달라고 부탁한 조금 오래된 저렴한 자동차를 본인이 인수를 해서 차도 하나 생겼고 원룸도 하나 본인이 잡아가지고 이제 집도 장만을 했고 네.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연락 두절이 돼가지고 나간 뭐 선배죠. 그 친구한테는 직원도 있고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그 상당히 직급 아닌 직급이 올라간 거예요.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네네. 그래서 매장 내에서는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 시즌 여름이었대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도 야유회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야유회 일정을 잡는데 어디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계곡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다들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침 네. 전체 회의 시간에 한 영업사원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셨던 분 중에 신만이가 있으신데 그분하고 조금 내가 친해져가지고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차로 1시간 반쯤 가면 있는 계곡이다. 계곡인데 거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사람이 알래 알 수가 없는 곳이고 작은 동네 뒤에 저수지가 쬐까란 게 하나 있고 저수지 뒤편으로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최하류의 수심은 한 1.5m 정도, 크기는 목욕탕, 냉탕 4개 정도 합친 것만한 진짜 무릉도원 같은 곳이 있다고 자기 얘기를 들었는데 그곳은 어떻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좀 디테일하게 또 알아봐라.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신만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또 자기가 어찌됐건 총대를 매게 됐으니까 사전답사까지 다녀온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 진짜로 무릉도원 맞고 다른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끼리 진짜 발개 벗고 놀아도 상관없는 그런 곳이다. 너무 좋다. 여기 한번 이번에 꼭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기로 이제 추진이 된 건데 신만이가 하나 부탁을 한 게 있대요. 네. 거기에 앞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시골에 있는 마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노는 거를 사실은 반기질 않죠. 자기네들이 쓰는 상수원 쪽에서 놀겠다는데 네. 절대 반기지는 않을 거니 그 옆에 샛길 그러니까는 쬐까나 오솔길 산을 살짝 넘으면은 그 계곡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조용히 놀다 나와라 이렇게 그것까지 싹 알려줘서 이제 야유회 날 다 같이 차가 4대가 움직였대요. 차 4대가 움직여가지고 그곳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보는데 사전답사 갔을 때는 이 신입 들어왔던 친구를 우리가 듣기 편하게 똘비라고 해볼게요. 똘비. 네. 네, 똘비. 이 똘비 친구가 그래도 옆에서 같이 손을 잡거나 부축을 해주면은 충분히 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올라가려고 보니까는 똘비가 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코스더래요. 그래서 네. 자기가 짐이 될 수 없으니까 똘비가 그러면은 가서 다들 편하게 노시고 나는 차 한 대 가지고 다시 나가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한 6시간 정도 후에 몇 시까지 여기를 다시 오겠다. 다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대표 성향이 모두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걸 좀 중요시하는 그런 대표였고 또 직원들도 똘비하고 인간관계가 꽤나 좋아가지고 긁지 말고 그냥 마을로 들어가자. 아니 그 위에 저수지나 계곡이 마을 소유는 아니지 않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거기서 즉흥적으로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차를 또 4대가 이동을 해서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네.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마을 지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보통은 그런데 개척교회가 이렇게 작게나마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다고는 볼 수 없는 개척교회 하나가 있어서 그 앞에 또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거기 옆에다 차를 세우고 잠깐 내려서 이제 길을 좀 보는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마을 주민분이 나오시더래요.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로 이렇게 다들 오셨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계곡에서 논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못하게 할 게 뻔하니까 여기 저수지에서 낚시 좀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낚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마을 안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되게 단호하게 딱 커트를 치더래요. 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저수지를 들어가는 거를 막을 권한이 이 동네가 있냐고 하면서 이제 좀 따지면서 실갱이가 살짝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네 분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뒤에 차 쪽을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차로 다가서더래요. 예. 다가서다가 여름이니까 창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똘비가 앞에 타고 있었거든요. 조수석에. 야, 너 똘비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이. 똘비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정면만 응시를 하고 있었대요. 야, 너 똘비지? 오랜만에 들어왔네. 너 뭐하고 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똘비는 아예 대답을 안 하고 정면만 응시를 하고 있대요. 뭐야? 그 옆에 예.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그때 팀장이었는데 딱 팀장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똘비를 아시냐고. 사실은 우리 똘비랑 같은 직장 직원들인데 좀 여기서 낚시도 하고 위에서 물장구도 치고 사실은 좀 놀라고 왔으니까 보니까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저희가 오히려 우리가 없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치우고 우리가 나갈 테니까 허락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정중하게 또 드린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근데 똘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호하게 또 거절하더래요. 아니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냐고. 안 된다고. 왜 마을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그 옆에 교회 문이 열리더래요. 열리면서 목사님으로 보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네. 나오면서 이거 소란스러워서 나와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묻길래 그동안 얘기했던 걸 또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똘비도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깨끗이 치우고 나가기로 약속하고 올라가서 편하게 노세요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더래요. 근데 이 50대 후반의 분이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니까 더 이상 전혀 따지는 거 없이 그냥 길을 터주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삼겹살도 먹고 뭐 삼계탕도 삶아서 먹고 물장구도 치고 재밌게 노는데 마을 분 한 3분이 이렇게 수박이랑 참외랑 이런 걸 들고 이렇게 계곡으로 올라오셨대요. 계곡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뭐 수박도 먹고 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멀찌감치해서 그 목사님하고 똘비하고 잠깐 뭔 얘기를 이렇게 둘이 나누더래요. 얘기를 좀 나누고 어찌됐건 이제 재밌게 놀고 깨끗이 자리를 치우고 다시 본인이 소속해 있는 시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직원들하고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고 헤어지는데 그 똘비가 팀장한테 형님이라 불렀는데 형님 저녁에 뭐 소주 한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궁금했대요. 너무 저 동네를 어떻게 아는지 되게 궁금했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소주 한잔 사줄게 하면서 이제 또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조용한 술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날 이제 똘비가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해주더래요. 처음으로 아까 그 동네가 자기가 살아온 동네래요. 어려서부터 살아온 동네인데 자기는 사실은 입양이 돼서 온 사람이래요. 근데 이 입양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한 9살, 10살 되게 어린 시절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똑똑히 기억을 한대요. 당신네 아들이 30살을 못 넘기고 단명할 건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양자를 한 명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 입양을 해서. 그래서 저 아이가 원래 친아들이 갖고 짊어져야 될 운명을 대신 짊어지면 당신 아들은 이제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그 부모님하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사실 입양이 뭔지도 모르고 디테일한 그런 어려운 얘기를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굉장히 오묘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데 초등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라고 해봤자 그 작은 마을 안에 있는 분교 같은 곳이었대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또 자기가 한 11살, 12살쯤 됐을 때부터는 그 마을 안에 있는 교회는 특이하게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본대요. 매주 목요일마다 되게 특이하게 예배를 보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총 3명 정도의 또래 아이들이 항상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를 맞아야 됐었대요. 매주. 예. 매주. 그러니까 이게 채찍 올 때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체벌을 받듯이 항상 회초리를 맞고 그렇게 자기는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마을에서만 똘비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초리를 맞고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상하다고 자기는 성장 과정에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대요. 원래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대요, 그냥. 그리고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이 되고 중학교랑은 진급을 시키지 않았고 이제 산일, 밭일 이런 것만 주구장창 시켰대요. 노예 마냥. 되게 어려서부터 온갖 잡일을 다 하고 그렇게 지내오는데 17살이 이제 되던 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똘비는 17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을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나가본 적 없이 17년을 그 마을 안에서만 일하면서 산 거예요. 나갈 생각도 해본 적도 없대요. 그냥. 근데 타지에서 사람들이 산 뒤로 놀러 왔는데 등산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하고 맞닥뜨렸는데 자기 몰골이 너무 누추하고 또 군데군데 상처도 있고 이러니까 좀 대화를 나누게 됐대요. 예. 그러면서 태어난 지 17년 만에 마을 바깥 세상이 있는 걸 알게 됐대요. 이 마을 말고 바깥 세상이란 곳이 있구나.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어쩌면 좀 비정상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호기심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 알았으니까. 그래서 밤에 탈출을 감행을 했대요. 밤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는데 밤에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신발을 신고 무작정 그냥 마을 바깥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서 뛰었대요. 그냥 막 뛰어서 가니까는 그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비포장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길이 외길로 쭉 나 있고 바깥으로 그 길을 따라서 한참 뛰어가니까는 이렇게 정자가 하나 나오더래요. 정자가 하나 나오고 그쪽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그 오밤중에 누가 확 튀어나오고 자기를 탁 잡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질렀대요. 아유, 뭔가 하고 봤더니 마을 동네 분이시더래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람도 얘기를 해준 게 세상에 동네 분이 돌아가면서 마을 바깥쪽에서 쉬운 얘기로 불침번을 쓰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가. 지키고 있네. 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갖고 똘비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달리기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시간에 그렇게 뛰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고 하면서 야 그러지 말고 너 후레쉬도 안 갖고 왔구만.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너 이러다 다친다 하면서 그 동네 분이 똘비 손을 잡고 이 집으로 다시 간 거예요. 예. 집 대문을 딱 들어서더니 예를 들어 똘비 아버지가 뭐 김씨라고 해볼게요. 딱 들어서자마자 어이 김씨 하고 그냥 소리를 확 지르더래요. 김씨 나와봐. 나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김씨가 자다 말고 무슨 일이야 하고 나오니까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애새끼가 마을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어 하면서 막 소리를 그 오밤중에 지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똘비는 그날 밤에 안 죽을 만큼 맞았대요. 안 죽을 만큼 맞았고 그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잘못된 거예요 또한요. 아이고. 왼쪽 다리가 잘못됐는데 그날 이후로는 대놓고 감시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나갈 생각도 크게 안 하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꼭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똘비가. 그러다가 이제 19살이 거의 꺾일 무렵에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네. 그 마을 뒤편에 산에 조금만 얕은 산을 올라가면
작은 동굴이 하나 있대요. 정말 작은 동굴이 하나 있는데 똘비는 스스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써본 거예요. 그래서 2, 3일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내가 챙겨서 밤에 도주를 하자. 어차피 마을 밖으로 나가면 잡힐 것 같고 내가 없어진 걸 알면은 나를 찾으러 올 테니 저 동굴에 이틀 정도 숨어 있자. 네. 그래서 밤에 나가서 그 동굴에서 이틀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혼자서. 나가지도 않고 꿋꿋이 버티면서 이틀의 시간을 보내고 그 뒤로 나 있는 산을 넘어가는데 다리가 한쪽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짐승이 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발로 최대한 기어서 이제 산을 넘고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이렇게 산을 넘는데 사실은 계획이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대요. 이 산을 넘어가면은 다른 세상이 있겠지란 그 생각.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더래요. 그래서 그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깊은 산 중이니까 거기가. 그렇죠. 예. 이제는 돌아갈 힘도 크게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길이 보이더래요. 그 우리가 흔히 산에 이렇게 내놓은 재라고 그러죠. 재 길이 내려가고 이 친구는 처음으로 도로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예. 되게 신기한 눈초리 이렇게 보는데 자동차는 그 마을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는 건 알고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길래 막 손을 흔들었대요.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가길래 그랬더니 화물차가 이렇게 서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그게 아니고 산에서 제가 여기서 길을 잃었는데 사장님 가시는 길까지만 좀 태다 주시면 안 되냐고 그냥 물었대.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아저씨 가시는 데 좀 태다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그분 목적지로 같이 따라온 게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1시간 반 떨어진. 예. 근데 그 지역에 와가지고 그냥 무작정 계획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이 똘비의 계획이에요. 그냥 걷는데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너무 맛있는 향기가 코끝을 스치더래요. 봤더니 중국집이더래요. 그래서 오. 그 중국집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무슨 일을 시키셔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밥 한 끼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한 그릇을 내주더래요. 네. 그래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무슨 일이든 시켜주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먹었으면 가라고. 그러니까 거진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힘든 어린 친구나. 네. 제가 그게 아니고 저도 일을 해서 먹고 좀 여기서 어떻게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거둬주십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갓 20살 된 애가. 그래서 중국집 사장님이 그래도 걷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니까 배달이나 뭐 이런 건 못하고 매장 안에서 간단한 서빙 정도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몇 년 숙식도 했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서 구르고 굴러서 자동차 매장까지 왔던 거더라고요. 야, 진짜.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었고 자동차 매장에 와서도 처음에 잘 곳이 없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 경비실 한쪽 치워준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차도 있고 원룸이지만 집도 있는 것까지 이 친구가 혼자 일구어낸 거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이분이 진짜 코끝이 시큰하더래요. 아,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참 진짜 존경스럽기도 하고 마음 한편이 되게 애리더래요. 막 아련해지고. 그래서 똘비야, 네가 그런 세월을 살았던 걸 내가 몰랐다 하면서 막 손도 잡고 그날 이후로 밥도 더 사주고 또 자기도 힘든 것도 똘비한테 얘기하면서 서로 의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지내는데 네. 이분이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그 동네가.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동네에 갔을 때 사실은 그 교회 앞에 서 있을 때 위화감을 크게 느꼈대요. 이질감? 일반 교회하고 다른 큰 이질감을 좀 느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아니죠. 근데 그러면. 그게 뭔지를 이제 모르겠으니까 그 네네. 똘비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똘비야, 사실은 네가 당한 거는 그거는 하나의 문화라기 보기보다는 학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다. 한번 가서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가서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나라에 신고를 하든 뭘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단칼에 거절하더래요. 저는 더 이상 그쪽 사람들하고 끊었고 더 이상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형님도 그냥 그쪽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너무 안 좋은 기억이고 생각하기 싫은 기억입니다.
형님도 그만 해주세요 하고 단호하게 끊더래요. 그래서 그래 똘비야 네 생각이 그럼 알았다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돼간대요. 계속 궁금하지. 네. 그래서 친구를 한 명 불렀대요. 친구를 한 명 불러서 그 목요일 날마다 모인다고 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 6시쯤 해갖고 그 마을 이제 바깥쪽에 도착을 했대요. 네. 그래서 차를 좀 멀찌감치 대놓고 조용히 걸어서 그 마을이 조금 내려다 보이게 옆산으로 살짝 올라갔대요. 살짝 올라가서 그 교회가 보이는 위치에서 이렇게 좀 지켜봤대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7시 반쯤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335 교회로 이렇게 모이더래요.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는 교회 위쪽 창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내부가 이제 환히는 아니지만 이제 드문드문 보이긴 하는데 그 희한했던 거는 교회인데 두 손을 이제 모으는 합장이라고 그러죠. 합장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막 불상에다 절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합장 정도만 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합장은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은 들었고 그냥 뭐 노래도 부르고 아무 크게 이상한 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똘비가 어려서 뭔가를 잘못 판단한 건가 그런 마을 같아 보이지는 않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마을분으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뒤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묻길래 되게 당황해갖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마을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희는 사진 찍는 사람들인데 그 마을 구도를 좀 이렇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짓거렸다 불더라고요. 사생기도 없는데. 네, 그냥 구도 지나가다 너무 마을이 이뻐서 이게 그렇게 둘러댔대요 그때. 그랬더니 마을분이 너의 마을을 그렇게 숨어서 바라보면은 그게 옳은 일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내가 그쪽 집을 멀리서 이렇게 훔쳐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묻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너무 마을이 이뻐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세요. 2번 다시는 오지 마시고. 그래서 보내더래요 그냥.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나왔는데 크게 이상할 거는 없어 보이니까 똘비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다시 똘비한테 갔대요. 똘비한테 가가지고 다음날 야 똘비야 사실은 내가 너 생각해가지고 한번 진짜로 그 마을이 문제가 있나 한번 봤다. 어제 친구랑 가서 봤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하나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 교회에서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 그게 뭐였냐면은 교회 위에는 작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근데 그 십자가에서 위화감을 느꼈던 건데 그게 뭐냐면은 밤에는 보통 이제 붉은색으로 우리가 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네. 네온 사인. 그때는 뒤에 마을분이 오셔가지고 황급하게 이렇게 내두르다가 네온 사인이 켜져 있는 걸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만 보고 왔는데 똘비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똘비야 아무것도 맞다 똘비야 근데 내가 이상한 걸 하나 봤다고. 그 십자가가 낮에는 그냥 십자가인데 네온 사인이 켜지면은 십자가 크기가 작아지면서 원래는 십자가가 머리 부분이 짧고 몸통 부분이 길잖아요. 맞아요. 머리 부분이 길고 몸통 부분이 짧은 십자가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밤에는. 역십자가죠. 거꾸로 역십자가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낮에 봤을 때 느낀 잘못된 게 뭐였냐면은 네온 사인이 고장이 나서 꺼진 게 아니고 그 안에 네온 사인 자체가 역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나가는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위화감을 그래서 느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야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는데 밤에 불이 켜지는데 그게 십자가가 뒤집혀 있던데 이게 뭘 뜻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몰라요 그런 걸. 그런 건 모르세요. 그 똘비가 한숨을 푹 쉬더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형님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형님 마음대로 가셔갖고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 형님. 나도 이제는 모르겠고 더 이상 그쪽은 내가 신경을 쓰기 싫으니까 형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형님 마음대로 할 거면서 나한테 와서 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짜증을 확 내고 그냥 똘비가 돌아서더래요. 근데 되게 섭섭하더래요. 어찌됐건 본인이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커서 가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칠을 서먹서먹하게 지내는데 똘비가 저녁 5시 반쯤 됐을까? 전화가 오더래요.
형님 어디셔요? 그러니까 네가 웬일로 또 전화를 했네? 나 오늘 바깥에 있어. 그랬더니 저녁에 술 한잔 하시죠 형님? 그러더래요. 예. 술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만났대요 저녁에. 똘비가 또 자기가 봤던 그 묘한 위화감에 대해서 뭔 말을 해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큰 얘기는 하는 건 없었고 그냥 짜증내서 미안하고 뭐 이 정도 얘기만 하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똘비랑 이제 즐겁게 뭐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술을 마셨는데 술이 많이 취했대요. 많이 네. 취해서 그래, 똘비야 아무튼 형이 미안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똘비가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더 하고 내일 같이 출근하시게요 그러더래요. 네. 마침 술 마신 곳이 똘비 집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근데 똘비 집을 자주 갔다 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똘비야 오랜만에 같이 방 한번 자자 하고 똘비 집에 가갖고 또 소주 한 병 더 까고 거실에서. 근데 거실에서 소주를 먹다 보니까 거실이 이제 작은데 어지러져 있으니까 똘비가 형님 방에 내 침대 옆에다 이불 하나 펴드릴 테니까 자고 아침에 가게요 하면서 이불을 펴주더래요. 그래서 그 이불에 누워가지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니까 자는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자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른대요. 근데 그날은 술까지 그렇게 먹고 자는데 핸드폰 진동 소리 깼대요. 웅 하는 진동 소리에 이렇게 정신이 좀 깨지더래요. 그래서 무서워 벌써. 아유 네. 이 시간에 누가 전화질이냐 하는데 본인 전화는 아니더래요. 근데 똘비가 진동이 울린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화장실로 가더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은 살짝 들었는데 눈 감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똘비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똘비의 발걸음 소리는 원래 저벅 철푸덕 저벅 철푸덕이에요. 한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발걸음 소리가 저벅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들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미 똘비는 화장실로 쏙 들어간 후더래요. 예. 그래서 아닌데 똘비가 이렇게 걸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1년을 넘게 지켜본 친구예요 똘비를. 예. 그래서 이렇게 방 입구 쪽에 앉아가지고 귀를 좀 기울였대요 똘비가 통화하는 거를. 그랬더니 똘비가 통화를 하는데 통화 내용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왜 나를 아는 척 했냐고 왜 일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으셨냐고 하면서 좀 짜증을 이렇게 목소리를 죽여서 내더래요. 통화를 왜 일을 여기까지 나를 아는 척해서 만들었냐고 하면서 짜증을 팍 내면서 어찌 됐건 일단은 여기 일은 내가 처리를 할 테니까 내가 또 이동해야 될 곳이랑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싶었대요. 그때만 해도 공포감은 없었대요 크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호기심이 더 컸죠 이 사람은. 그 대표님은. 그래서 똘비가 전화를 거의 끊는 것 같길래 다시 자기 자리에 이렇게 돌아 누워서 그냥 있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전화를 끊고 현관 쪽에 가고 딸그닥 하고 부엌 옆에 광이 있어요. 그 창고같이 작게. 거기서 뭐 푸시락 하고 비닐 소리도 나고 하더니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방으로 들어와서 자기 옆에다가 뭐 이렇게 푸시락 하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그냥 하는데도 잠은 안 들더래요. 잠은 안 들고 이러고 있는데 똘비가 흔들더래요. 형님 이쪽에서 주무셔. 이쪽에서 그쪽에 주무시지 말고. 그래가지고 흔드니까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팔로 거기를 툭 치는데 옆에 비닐을 깔아놨더래요. 하면서 눈을 떠가지고 똘비를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올려다 보는데 똘비가 한 손은 뒤로 하고 형님 여기로 누우셔요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똘비 뒤편에 그러니까는 자동차로 따지면 하이그로시 재질,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비치는 재질의 그런 장이 하나가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바깥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불빛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살짝이나마. 거기에 이렇게 비친 거를 봤는데 팔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모양이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군용 칼. 그러니까 일반 과도나 이런 게 아니고 군용 칼 있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배급받는. 손잡이 쪽에 이렇게 막 홈 나 있는 거 그건가? 예.
와. 그런 군용 칼을 뒤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누우시라고 하는데 누울 자리를 보니까는 김장할 때 쓰는 비닐 장판 같은 거 있잖아요. 비닐 이렇게 해놓은 거. 근데 이 비닐만 봤을 땐 긴가민가 했는데 거기 우연히 본 그 칼까지 보니까 이거는 아니란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응 하면서 펄떡 있나갖고 똘비를 확 밀쳤대요. 뒤로.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밀치니까는 뒤로 살짝 밀리는 틈을 타서 막 현관 쪽으로 뛰어갔대요. 그냥.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술 기운에 오해한 거면은 야 내가 어제 잠을 자다가 먼 꿈을 꿨는지 몰라도 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예. 현관 쪽으로 뛰어나가고 현관문을 열라고 보니까 그 이제 동작감지 센서가 있어서 본인이 앞에 딱 가니까 이제 불이 켜지는데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 나가는 곳에 열쇠가 채워져 있더래요. 네. 그 자물쇠로 이렇게 넣어서 돌려야 열리는 열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시건 장치가 되어 있더래요. 또 못 나가니까 뒤를 딱 찾아봤는데 똘비가 이제 대놓고 칼을 들고 방에서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허허 이제 머릿속에 하얘지죠 사람이. 그래서 야 똘비야 왜 그래? 너 지금 너 술이 안 깼냐? 왜 그래? 하는데 똘비가 빠른 걸음으로 전혀 쩔뚝거리고 이런 거 없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데 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삭삭삭 하면 사람이 하고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아무리 칼을 들고 있지만 몸싸움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심하게 하죠. 예. 예, 진짜로 죽음에 닥친 사람은 안 죽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둘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왼쪽 팔에 큰 상처를 좀 입고 근데 피가 줄줄줄 날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 당시에는 고통이 하나도 안 느껴졌대요. 팔에. 하나도 고통이 안 느껴졌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자기가 힘을 줬는데 똘비가 뒤로 두세 발 밀린 거예요. 예. 그 틈을 타가지고 거실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닫혀 있었는데 창문으로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냥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근데 똘비 방이 3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열자마자 그냥 몸을 던진 거니까 구르면서 떨어졌는데 골반하고 어깨가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더래요. 그 땅에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일어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일어났는데 고통이 이제 극심하니까는 거의 쩔뚝쩔뚝 하면서 어찌됐건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무서우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3층, 2층, 1층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계단마다 동작감지 센서가 있을 거고 불이 켜지더래요. 3층에 딱 먼저. 문이 열리면서 불이 켜지고 2층 이렇게 불이 순차적으로 켜지더래요. 그러면 똘비가 곧 저 앞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난 죽었구나. 거기가 조금은 저렴한 외지에 있는 원룸이었고 그 늦은 시간에 자기가 바깥에 나왔을 때는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예.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봤자 답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옆을 보니까는 원룸하고 원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그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쪽으로 일단 들어갔대요. 그냥.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이 뛰어서는 도망갈 수 없는 몸 상태이고 똘비한테 잡힐 게 뻔하니까 그쪽에 깊이 몸을 숨기고 실외기 뒤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 앞으로 똘비가 싹 지나가는 게 보이더래요.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숨어서 있을 때까지 있은 다음에 나오자. 그래서 버티고 이제 버티는데 팔에서 피도 계속 나고 본인이 몸 상태가 좀 쭈그리고 있어야 되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한참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일어나서 나올라 몸을 딱 일으키는데 그 와중에서도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프더래요. 하면서 일어나갖고 이렇게 벽을 짚고 더듬더듬 나와가지고 좌우를 보니까 안 보여서 좀 더 길가 쪽으로 나와서 이제 가려고 빨리 여길 뜨려고 딱 보는데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향해서 똘비가 바라보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똘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꼬라지를 봤을 건데 이렇게 사라졌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그쯤까지 좌우를 살피면서 가서 보고 다시 훑으면서 오고 있는 길이었나 봐요. 똘비가. 똘비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아,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싶어서 성대가 찢어져라 소리를 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똘비가 있는 반대 방향에서 차가 한 대가 라이트가 켜지더니 그래도 출발을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네. 근데 똘비도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 정말 잘 뛰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똘비가 10m, 15m 정도 앞에 와 있을 때 차가 자기 옆에 섰대요. 자기가 워낙 크게 소리를 막 지르니까 계속. 근데 차에서 운전석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데도 똘비는 안 멈추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운전석 문이 살짝 열리고 곧 이어서 조수석하고 뒷문짝 2개까지 한 번에 다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4명이 내리더래요, 차에서. 네.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인데 뭐 술 한잔하고 들어가는 길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똘비가 한 명 같으면은 제끼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나 모르겠는데 딱 가니까 문짝이 4개 열리면서 사람이 4명이 내리니까 똘비가 바로 뒤로 돌아서더니 다시 반대 방향으로 뛰더래요, 그냥. 그래서 똘비는 도망가고 일단은 그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도 부르고 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안 건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소라고 얘기를 해봤자 경찰이 강제로 바로 그 집 문을 뜯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임의적으로 얘기만 듣고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장도 그래서 있어야 되니까. 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집을 조사를 하고 자기 피도 그 안에 있을 거고 네. 이러니까는 조사를 하는데 그 집 안에는 똘비에 수많은 지문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등록이 안 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지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입사지원서를 냈을 때 준 서류들을 검토를 해보면은 실종신고나 이런 거는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어찌됐건 부모 없이 혼자인 사람인데 경찰 쪽에서도 이 사람을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똘비가 도대체 뭔가 왜 그러냐면은 등록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건은 일단 미제 사건으로 끝나요. 똘비를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 그렇게 끝나고 6년이란 세월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까지 얘기해 줬는데 일단은 그냥 그쯤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TV를 보는데 뉴스가 나오더래요. 어떤 큰 사이비 단체에서 그 신도들이 이탈을 하는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신도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매장을 한 사건이 크게 방송에 나온 걸 이분이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예. 근데 이제 보통은 포커스가 교주한테 맞춰지거든요. 보통 이런 네네. 사건들은. 근데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는 교주 말고도 거기에 가담한 쉬운 얘기로 행동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줄줄이 딸려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뭘로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기는 하지만 딱 보고 똘비네 정확하게 알아보겠더래요. 예. 정확하게. 아, 똘비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했대요. 지금 방송 나온 저 사람이 내가 6년 전에 그 사건 접수를 해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 쪽에서는 알았다고 참고를 하겠다고 울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본 사이비 교가 있었던 곳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위에 지방이고 예. 그리고 이분이 있었던 곳은 약간 이제 아래쪽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사이비 종교의 뭐 그 분교라고 해야 되나 밑에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사람이 제보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조사를 하다 보니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네도 어찌됐건 조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있었고 교회 앞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일단은 그 몇 구의 백골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백골이 발견이 됐는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서두에 똘비가 들어오고 몇 달 안 있다가 선배가 그냥 말없이 나가고 또 똘비가 그래서 뭐 자리를 잡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없이 나간 분의 백골이에요, 그게.
그것까지 다 밝혀진 것들이에요. 와. 그리고 그 말없이 나간 분이 그 사이비 거기에 가담을 하셨던 분이고, 예. 그래서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그 모든 사건의 정황이나 이쪽 종교 관련해가지고 방송 나온 거를 다 보면은 똘비라는 사람은 쉬운 얘기로 이 사이비 집단에서 키운 해결사인 거예요. 해결사.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들어봐도 왜 나를 아는 척했냐, 오늘 내가 여기를 정리를 하고 나는 이제 뜨겠다, 이런 류의 통화를 한 거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매장에 그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사이비가 보통 바깥에서 그 사람들 보면은 티가 안 나잖아요, 보통은. 네. 알 수가 없는데, 거기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해하려고 그 집단에서 보낸 해결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돌이켜 해보면 똘비가 살려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대요, 본인은. 일부러? 그러니까는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네. 똘비가 얼마든지 자기를 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그 비닐을 깔아놓고 한 거는 쉬운 얘기로 그래야 정리가 편할 거니까 그렇다 손 칠 수 있다 치더라도 현관 앞에서 몸싸움을 할 때나 자기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몇 번이고 똘비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던 걸로 자기는 기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똘비가 안 그랬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어찌됐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자기는 진심을 다해서 똘비를 챙겨줬는데 어쩌면은 그 진심이 똘비한테 닿아서 똘비가 망설인 거이지 않을까. 본인은 이제 와선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선뜻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지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 그쪽 지역에서 대표님이 그 말씀까지 전해주시는 걸 한편통으로 직접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크게 살붙이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전달을 해봤어요. 와. 진짜로 조그만한 정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지만 말 그대로, 아니면 혹은 형님이 살아 돌아가서 그 사건을 좀 마무리해서 날 좀 멈춰주세요, 좀 이런 의미도 있었을까? 너무 생각했나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야기를 아. 듣고 이제 사입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동네가 자기가 살아왔던 것도 맞고 어쩌면 자기 과거도 굳이 과거를 지어내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일을 갖고 예. 온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똘비가 자기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진심이 통하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은 털어놓은 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일단은 이제 동네 꼬마님께서 어떤 종교인지 일부러 말씀도 안 하신 것 같고 보니까 굳이 얘기해서 지금 뭐 좋을 건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조금 예.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예. 이제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예. 같고. 와, 근데 진짜 숨 막혀요, 동네 꼬마님 이야기 자체가 항상 왜 이렇게 아이고. 숨이 막힌지 모르겠어. 나 이제 숨 쉬어요. 진짜. 와, 예, 얘기가 어지러지래. 길어진 거 아닌가 싶네요. 저 하다 아니요. 보니까. 52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래. 진짜 그 마법 같아요. 신기해요, 이런 게.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동네 꼬마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숨 좀 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 좀 쉽시다,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이런 사건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뭐 강력 사건 아니면 여러 가지 숨 막히는 사건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동네 꼬마님께서 숨 막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듣는 거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넘쳐나고 많아요. 네, 하지만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가 진짜 거기 있는 것 마냥 진짜 이야기를 너무 잘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동네 꼬마님이 연기가 되시잖아요. 이분이 뭔가 얘기할 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분이 또 자동차를 판매를 하시잖아요. 차 사러 왔는데 안 사시면 좀 그렇죠. 예, 이러면 안 살 수가 없어. 무섭잖아. 막 오버랩이 되는 거야, 시들무랑. 그러면 안 되는데 고객님 차 사러 왔죠.
근데 차만 이렇게 쑥 보고 나한테 말만 걸고 차 안 사셨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아, 예, 계약하겠습니다. 이래서 계약을 해야 되는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그만큼 연기를 잘하셨다라는 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